지금 일본 정부와 해양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점거를 시도하던 일본 기술팀에서 치명적 사고가 발생했고 주요 기술자 2명이 갑판에서 쓰러진 차에 발견된 것입니다. 일본 측 구조대는 2시간 이상 걸린다는 답만 내놨고 현장은 이미 골든타임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절망하던 일본 기술자가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이면 살릴 수 있다. 그 한마디와 함께 탐사선의 항로가 한국으로 꺾였고 비밀처럼 조용히 움직인 한국 의료진이 곧바로 출동합니다. 살리려면 이 방법뿐이야. 빨리 안 하면 환자는 죽는다. 포항성모병원 응급팀이 뛰어들어간 그 순간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지고 세계는 또 한 번 한국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일본 전역에 퍼져 우리나라를 일본에 더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7광구는 역시 한국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키야마 레이, 35살, 일본 해양탐사선 하쿠오마루의 기술 책임자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새벽 5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택 앞에 섰어요. 그날 새벽, 심해 탐사 장비 점검을 위해 배 밑층 기계실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업무였죠.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 엔진 소리가 울리는 좁은 복도를 지나 점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레이, 여기 좀 봐줘. 제 뒤를 따라온 다나카의 목소리였어요. 다나카 켄지, 28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후배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 배에 함께 타게 되었고 지난 3년 동안 함께 바다를 누볐죠. 그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누구보다 꼼꼼한 기술자였습니다. 뭔데? 저는 돌아서며 물었어요. 다나카는 천장 쪽 배관 연결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무언가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죠. 녹이 쓴 볼트 하나가 헐거워 보였어요. 저거 좀 이상한데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 다나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그때였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다나카,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몸은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뒤였어요. 사다리를 고정하던 철제 브레킷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낡은 구조물이었고 점검 기록엔 이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론 이미 한계였던 겁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다나카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죠. 그의 등 아래로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레이, 숨을 못 쉬겠어. 다나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죠. 선장과 의무관이 달려왔어요. 의무관은 다나카를 살피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척추 골절로 보입니다. 그리고 흉부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선장이 물었죠. 의무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이에요. 그 이상은 장담 못합니다. 선장은 즉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 요청을 넣었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구조 헬기는 최소 2시간 반 이상 걸린다는 답변이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2시간 반이면 다나카는 죽어요. 대한민국 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항해사가 급히 해도를 확인했어요. 포항 방향으로 40분 거리에 권역응급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포항성 모병원이에요. 그럼 거기로 갑시다. 저는 소리쳤죠. 하지만 선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레이 씨, 지금 우리 위치는 7광구 해역입니다. 일본 정부 허가 없이 한국 병원에 접근하는 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나카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따졌습니다. 선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일본 본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습니다. 한국 의료기관 접근 금지, 즉각 귀환 명령.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죠.
바닥에 누운 다나카는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다나카, 버텨. 절대 눈 감으면 안 돼. 다나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선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장님,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배를 돌려주십시오. 한국으로 가겠어요. 레이 씨, 그건 명령 위반입니다. 당신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경력 따위 상관없습니다.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항로 변경, 포항 방향으로. 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다나카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의무관은 계속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레이, 나 죽는 거야? 다나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너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작년에 만난 여자 있었잖아. 그 사람한테 프러포즈도 못 했잖아. 맞아, 미유키 미안하다고 전해줘. 직접 전해.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배는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40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나카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저는 계속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눈을 감지 말라고, 버티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포항 해안이었어요. 선장은 즉시 한국해경에 구조 요청을 보냈죠. 응답은 빨랐습니다. 구조 헬기 출동합니다. 10분 후 도착 예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10분만 더 버티면 됩니다. 저는 다나카의 얼굴을 쳐다봤죠. 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다나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야.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위에서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고 다나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함께 헬기에 탔죠. 헬기 안에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즉시 다나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한 간호사가 말했죠. 헬기는 곧바로 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포항성모병원 옥상 헬기장에 도착했어요. 수술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죠. 저는 복도에 남겨졌어요. 혼자였습니다. 주변엔 낯선 사람들 뿐이었죠.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다나카의 피가 제 손에 묻어 있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툰 일본어로 말했죠.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물 한 컵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친구분 꼭 살릴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최고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일본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 왔습니다. 제 경력은 아마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가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나카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포항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파도, 아침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제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일본 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10번, 20번, 30번.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키야마, 레이.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본사 운영이사 야마구치였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자네는 정부 명령을 어겼어. 일본 국적 선박이 허가 없이 한국 영해에 진입하고 한국 의료기관에 환자를 넘겼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나? 다나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최선, 자네가 한 건 배신이야. 지금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어. 한국 측에 항해 공문을 보냈고 자네와 다나카를 즉시 일본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했어. 다나카는 아직 수술 중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한국 병원이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는 자네들을 데려올 거야. 오늘 오후에 본사 직원들이 갈 거야. 준비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라니. 다나카는 아직 수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벗으시더니 저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이름표에는 흉부외과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김태준 선생님은 서툰 일본어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동료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척추 손상 부위를 고정했고 흉부 뇌출혈도 멈췄어요. 다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살았다. 다나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죠. 김태준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 관찰해야 해요. 면회는 1시간 뒤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키야마 레이 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일본어를 했고 한 명은 한국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영사 사토입니다. 이쪽은 통역 박민수 씨입니다. 사토 영사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본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키야마 씨와 환자 다나카 켄지 씨를 오늘 중으로 일본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다나카는 방금 수술을 끝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도 못 갔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건 일본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본 병원과 협의해서 이송 수단을 마련했어요. 오늘 저녁 8시에 의료 전용기가 김해공항에 도착합니다. 안 됩니다. 다나카를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 영사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키야마 씨,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당신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환자를 즉시 일본으로 이송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라고요. 치료를 중단하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토 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의료기관이 일본 국적자를 무단으로 치료하는 건 양국 의료협정 위반입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다나카를 죽으라는 겁니까? 골든타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서류 작업을 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토 영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아키야마 씨,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규정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죠. 저는 돌아봤어요. 김태준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병원복을 입은 다른 분도 함께 계셨어요. 이름표에는 병원장 이종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 병원장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종철 병원장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통역 박민수 씨가 빠르게 상황을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병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사토 영사를 바라보셨죠. 영사님,
저희 병원은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응급 환자가 왔을 때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리 의무예요. 병원장님,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가 어떻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면 사망할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의학적 판단입니다. 이종철 병원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토 영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송이 가능합니까?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전엔 절대 안 돼요. 일주일이나요? 그건 너무 깁니다. 환자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병원장님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시겠다는 듯 돌아서셨어요. 김태준 선생님도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사토 영사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아키야마 씨,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나카는 살았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1시간 뒤 저는 중환자실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나카가 보였어요. 수많은 선과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다나카, 내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아키야마 레이입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일본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요미우리 신문 기자 오카다입니다. 칠광구 해역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곤란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오카다 기자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본 정부가 당신을 스파이 혐의로 조사하려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일본 외교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당신이 한국과 내통해서 일본 탐사선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대요. 그래서 한국 병원으로 간 거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파이라니. 저는 그저 친구를 살리려 했을 뿐인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다나카를 살리기 위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파이 혐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포항성 모병원 직원분이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한국어로 뭐라고 하시면서 저녁을 내주셨죠. 김치찌개였어요.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7통이었어요. 대부분 본사와 언론사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엎어두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스파이 혐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김태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다나카 씨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어젯밤 잘 넘겼어요. 김태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친구가 살았어요. 제 일일 뿐입니다. 그나저나 아키야마 씨, 어제 일본 영사관 사람들 때문에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오전 10시쯤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예이, 저는 돌아봤습니다. 쿠로다였어요. 쿠로다 히로시, 33살, 하쿠오마루의 항해사였습니다. 제 동료였죠. 그는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쿠로다, 왜 여기 와?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쿠로다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밖에서. 우리는 병원 뒤편 공터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쿠로다는 담배를 꺼내 피우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레이, 너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알아. 스파이 혐의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쿠로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야. 본사에서 진짜로 조사에 들어갔어. 너랑 한국 측 연락 기록, 이메일, 통화 내역 전부 뒤지고 있어. 내가 한국이랑 무슨 연락을 했다고? 나는 다나카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쿠로다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명령을 어겼어. 일본 정부 명령을 무시하고 한국으로 갔잖아. 그게 문제야. 그럼 다나카를 죽게 내버려뒀어야 했어. 저는 따졌죠. 쿠로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레이,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본사에서 보낸 거야. 무슨 제안?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 다나카는 여기 두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 내가 실수로 판단을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정부 명령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스파이 혐의는 취하해 줄 거야. 저는 쿠로다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거짓말이 아니야. 현명한 선택이지. 레이, 너 지금 일본 정부랑 싸우려고? 이길 수 없어. 너는 그냥 기술자일 뿐이야. 쿠로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쿠로다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쿠로다, 너 본사 스파이로 온 거야? 쿠로다는 담배를 버렸어요. 발로 밟아 끄면서 말했습니다. 스파이라니. 나는 그냥 회사 명령을 따를 뿐이야. 레이, 너도 따라야 해.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다나카는 어떻게 하고? 다나카는 일주일 후에 일본으로 데려올 거야. 병원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는 먼저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다나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거짓말 안 해.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 쿠로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레이,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쿠로다. 저는 돌아서서 병원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쿠로다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손은 떨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아키야마 씨, 중환자실에서 찾으세요. 다나카 씨가 깨어났대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김태준 선생님이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환자분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저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나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죠. 레이, 나 살았어? 다나카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저는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넌 살았어.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살려줬어. 여기가 한국이야. 포항이야. 다나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레이, 고마워. 내가 살려줬어. 저는 다나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천만에. 우린 친구잖아.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받았어요. 아키야마 레이입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일본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관 사카모토입니다. 귀하를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으로 출석하십시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국가안보 위반이요? 칠광구 해역은 일본과 한국 간 민감한 지역입니다. 귀하가 무단으로 한국 측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 출석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고,
누가 신고한 걸까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쿠로다가 저를 신고한 겁니다. 동료가, 3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 저는 다나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다나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주인 할머니가 또 저녁을 내주셨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였어요.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과 구수한 맛이 혀에 퍼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에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낯선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여관 할머니. 저는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사관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나카 곁에 있기로 결심했죠.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친구를 지킬 겁니다. 그날 오후, 쿠로다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죠. 레이, 출석 안 했더구나. 쿠로다가 말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나를 신고한 거지? 쿠로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야. 레이, 너는 일본 기술자의 명예를 팔아넘긴 배신자야. 배신자는 너야, 쿠로다. 넌 사람 목숨보다 명령이 더 중요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쿠로다는 고개를 저었죠.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국가가 중요한 거야. 너는 그걸 몰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쿠로다와 그 남자들은 곧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국가가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다나카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나는 널 지킬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계신 어머니였어요. 아키야마 유키코, 65살.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료사고였죠. 수술 중 실수로 과다출혈이 생겼고 결국 살리지 못했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일본 병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3번째 신호음 후에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레이야? 네, 어머니. 저예요. 뉴스 봤다. 내가 한국에 있다며?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나카가 다쳤어요. 심하게요. 그래서 한국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다나카, 그 애가? 켄지. 기억하시죠? 제가 고등학생 때 자주 집에 데려왔던 애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데? 수술 끝났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셨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살았구나. 네, 살았어요. 어머니는 또 침묵하셨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하지만 이번엔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레이야, 너 잘했다. 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아버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 레이야, 너 기억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더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규정, 그 단어가 어머니를 무너뜨렸죠. 기억해요. 그때 나는 생각했어. 규정이 뭐길래 사람 하나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가. 레이야, 너는 규정보다 사람을 선택했어. 그게 맞는 거야. 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레이야, 다나카만큼은 제발 살려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그리고 레이야. 네, 너도 조심해. 뉴스에서 말이 많더구나. 정부가 너를 조사한다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무서울 텐데. 하지만 레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떳떳하게 있어. 알았지? 네, 어머니. 사랑한다, 레이야.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제게 힘을 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나카의 여자친구 미유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마다 미유키, 26살, 도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다나카는 작년 여름에 그녀를 만났고 올해 크리스마스에 프러포즈하려고 했었죠. 반지도 이미 사놨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유키의 목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유키 씨, 저 아키야마 레이예요. 다나카의 선배요. 아, 레이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유키 씨, 다나카가 사고를 당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사고요? 무슨 사고요? 배에서 떨어졌어요. 척추를 다쳤고 뇌출혈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켄지가 한국에 있어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고가 난 것, 한국으로 온 것, 수술이 성공한 것. 미유키는 저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유키 씨, 레이 씨. 미유키는 울고 있었습니다. 켄지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아직 위험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회복할 거라고 했어요. 미유키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레이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켄지를 살려주셔서.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레이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요. 미유키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나카도 당신을 보면 힘이 날 거예요. 알겠어요. 내일 비행기 예약할게요. 레이 씨, 그때까지 켄지 곁에 있어주세요.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다나카가 일반 병실로 옮긴다는 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다는 건 상태가 좋아졌다는 뜻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나카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저는 6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나카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목과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네, 다나카, 기분 어때?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다나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훨씬 나아졌어. 어제보다 몸이 가벼워. 다행이다. 미유키한테 전화했어. 다나카의 눈이 커졌어요. 미유키한테 뭐라고 했어? 사고 얘기 다 했지. 내일 한국으로 온대. 다나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미유키한테 걱정 끼쳤네. 미안해할 건 없어. 그 애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했는데. 다나카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레이, 너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알아. 뉴스 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건 내 문제야. 아니야. 내 문제기도 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다나카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다나카, 우린 친구잖아.
친구 목숨 살리는 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없어. 너는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다나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 레이. 정말 고마워. 저는 다나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포항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 선생님이 병실로 오셨어요. 차트를 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재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렇게 빨라요? 다나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젊으니까요. 그리고 의지도 강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1시간만 늦었어도 지금처럼 회복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김태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아키야마 씨.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 네, 맞아요. 저는 생명을 선택했어요. 밤이 되어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키야마 씨, 잠깐만요. 저는 돌아섰어요. 낮에 물을 건네주셨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박수진 간호사는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요. 병원 직원들이 모았어요. 뭔데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키야마 씨 여관비 내시는 거 봤어요.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다 알아요. 일본에서 조사받으신다는 거. 받으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박수진 간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박수진 간호사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아키야마 씨는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여관방에서 그 봉투를 꺼내봤어요. 1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일본에선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이틀 후, 미유키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산 김해공항으로 그녀를 마중 나갔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미유키가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서 있었죠. 레이 씨, 미유키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정시키려 했어요. 진정해요. 미유키 씨, 다나카는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켄지한테요. 그럼요. 택시 잡아뒀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미유키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죠. 미유키 씨, 물 좀 드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산 물을 건넸어요. 미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지금 아무것도 못 넘길 것 같아요. 다나카 보면 놀랄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미유키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어제는 혼자 앉아있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미유키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지만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다나카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미유키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떨려요. 켄지가 얼마나 아파했을지 생각하면. 괜찮아요. 들어가 봐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미유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죠. 다나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유키를 봤어요. 미유키,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유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켄지, 미유키는 달려가서 다나카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다나카도 한 팔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두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창밖으로 포항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미유키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눈은 여전히 빨갛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레이 씨, 정말 감사해요. 켄지를 살려주셔서. 미유키는 제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할 건 한국 의사 선생님들께 해야죠. 그분들도 만나고 싶어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찾아뵐까요? 김태준 선생님 계실 시간이에요. 우리는 의사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가니 김태준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고 미소 지으셨죠. 아, 아키야마 씨.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이쪽은 다나카의 약혼자 미유키 씨예요.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미유키는 김태준 선생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켄지를 살려주셔서. 미유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나카 씨 상태는 좋아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치료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준비해왔어요. 미유키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은 손을 내저으셨어요. 그건 퇴원하실 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환자분 회복이 먼저예요. 돈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김태준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유키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저와 미유키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셨죠. 미유키는 김치찌개를 시켰고 저는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레이 씨,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저도 놀랐어요. 처음엔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보다 편한 것 같아요. 켄지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일 와서 말 걸어주신대요. 일본어로요. 박수진 간호사님이시죠. 좋은 분이세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나카의 상태는 계속 좋아졌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이루어졌죠. 저와 미유키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다나카는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계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카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힘들어 보였죠. 켄지, 힘내. 미유키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소리쳤어요. 다나카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유키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재활치료가 끝났어요. 다나카는 휠체어에 앉아 나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봤어? 내가 걸었어. 다나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유키는 손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줬어요. 진짜 잘했어. 나 감동했어. 아직 멀었어. 완전히 걸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대.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나카가 이렇게 회복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의료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준 선생님이 병실로 오셨어요.
차트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회복이 빨라요. 이대로 가면 3주 후엔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다나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은 웃으셨어요. 젊고 의지가 강하니까요. 다만 퇴원 후에도 재활은 계속해야 해요. 일본에 돌아가시면 병원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태준 선생님이 나가신 후 다나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레이, 나 한국이 좋아졌어. 갑자기 왜? 여기 사람들이 진짜 따뜻해. 나를 일본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해주잖아. 다나카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 레이, 너 일본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조사받겠지. 어쩌면 일도 못할 수도 있고. 미안해. 내 때문에. 그만해.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 안 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레이. 평생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항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죠. 칠광구, 그 바다 때문에 다나카가 다쳤어요. 그 바다 때문에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가 저희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저희를 살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다나카 많이 좋아졌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옳았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바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다나카가 재활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했어요.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가슴 왼쪽이 묵직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벽을 잡고 멈춰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식은땀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박수진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키야마 씨,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박수진 간호사는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어요. 그리고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체온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맥박이 너무 빨라요. 응급실 가보실래요? 괜찮아요. 다나카 보고 가려고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간호사는 제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지금 당장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죠.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아키야마 씨, 여기 사람 좀 도와주세요. 박수진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호흡 곤란이에요. 산소 마스크 씌우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것이 제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산소가 들어왔어요. 조금 숨쉬기가 나아졌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액 연결하세요.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따가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눈을 떴어요.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기계 소리가 났죠. 삑삑삑. 심전도 소리였어요.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김태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 제가 왜 여기?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은 의자를 당겨 앉으셨어요. 아키야마 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늑골 골절이 있었어요. 사고 당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폐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버티셨던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저도 다쳤었어요? 네. 사고 당시 충격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다나카 씨를 구하느라 본인 몸은 신경 못 쓰셨죠. 김태준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치료받지 않으면 폐 기능이 악화될 수 있어요. 최소 2주일은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2주일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그리고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지금 움직이시면 폐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일. 그 시간 동안 저는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사토 영사가 직접 병원으로 왔어요. 제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사토 영사가 들어왔어요. 뒤에 또 다른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키야마 씨,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그래요.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토 영사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키야마 씨를 즉시 일본으로 이송하라고요. 제가 지금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료진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쪽은 도쿄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나카무라 선생님입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차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차트를 가져다 줬죠. 나카무라 선생님은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송 가능합니다. 의료 전용기에 산소 장비 갖춰서 가면 돼요. 선생님, 제 담당인은 이동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차트를 덮었어요. 과한 진단입니다. 늑골 골절과 경미한 폐 손상 정도는 이송 가능해요. 경미하지 않아요. 김태준 선생님은 폐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선생님은 저를 직접 진찰도 안 하셨잖아요. 차트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20년 넘게 흉부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이 정도 케이스는 수백 건 봤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태준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토 영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은 나카무라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환자를 지금 이동시키는 건 위험합니다. 제 판단은 다릅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이 대꾸했죠. 김태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환자를 직접 진찰하셨습니까? 차트로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차트만으론 부족해요. 환자 상태는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 찍은 엑스레이 보셨어요? 폐에 미세 출혈 흔적이 있어요. 지금 이동하면 출혈이 악화될 수 있어요. 김태준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사진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 이송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안전해야죠. 의사로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김태준 선생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토 영사가 나섰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예요.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입니다. 환자 생명이 외교보다 중요합니다. 김태준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사토 영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송이 가능합니까? 최소 2주일은 기다려야 해요. 폐 상태가 안정된 후에요. 2주일은 너무 깁니다. 환자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김태준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토 영사와 나카무라 선생님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김태준 선생님은 저를 보셨어요. 아키야마 씨,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제 환자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김태준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다나카와 미유키가 제 병실로 왔습니다. 다나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미유키가 밀어주고 있었죠. 레이, 괜찮아? 다나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미안해. 너도 다쳤는데 나 때문에 신경 못 썼잖아. 아니야. 내가 몰랐을 뿐이야. 미유키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레이 씨, 이거 드세요. 병원 매점에서 샀어요. 고마워요. 미유키 씨.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다나카의 재활 이야기, 미유키가 본 포항 이야기, 일본에서 온 소식들.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따뜻했어요. 밤이 되어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환자가 됐어요. 이제 저도 한국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를 데려가려 했지만 김태준 선생님은 저를 지켜줬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한국에선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생명이 중요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치료를 받았어요. 산소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처음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병실 밖을 걸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0걸음, 20걸음. 숨이 가빴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박수진 간호사가 옆에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땀이 흘렀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같은 시간, 다나카도 재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평행봉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불안정했지만 혼자 힘으로 걷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재활치료실로 갔습니다. 다나카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죠. 아키야마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태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쉬셔야죠. 다나카 보고 싶었어요. 김태준 선생님은 유리창 너머 다나카를 보셨어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대단해요. 의지가 강해요. 이런 환자는 흔치 않아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환자 본인의 힘이에요. 우리는 도와줄 뿐이죠. 김태준 선생님은 저를 보셨어요. 아키야마 씨도 회복이 빠르세요. 엑스레이 봤는데 폐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이대로 가면 일주일 후엔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요. 드디어 퇴원할 수 있어요. 다나카는요? 다나카 씨도 비슷해요. 사실 두 분 함께 퇴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함께 퇴원이라니. 함께 왔으니까 함께 나가는 거네요. 그날 저녁, 다나카 병실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나카, 미유키, 저, 그리고 김태준 선생님과 박수진 간호사님이 함께 하셨어요. 미유키가 준비한 일본 과자와 한국 과일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건배, 우리는 보리차 컵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병실에 가득했어요. 다나카 씨, 미유키 씨, 곧 일본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박수진 간호사가 물으셨어요.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에서 계속 재활치료 받을 거예요. 선생님이 병원 소개서 써주신다고 하셨어요. 도쿄 쪽 좋은 병원 알아요. 거기 소개해드릴게요. 김태준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다나카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천만에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다나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유키도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켄지는, 미유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수진 간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두 분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며칠 후, 저는 김태준 선생님 진료실로 갔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키야마 씨,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김태준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폐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늑골도 잘 붙었고요. 사진 속 제 폐는 깨끗했습니다. 처음 찍었을 때 보였던 하얀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나은 건가요?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일상생활은 문제 없어요. 일본 돌아가셔도 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숨이 편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잘 회복하셔서 저도 기뻐요. 퇴원 전날, 저와 다나카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포항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었죠. 레이, 우리 살았어. 다나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았어.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사람이 뭔지,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죠. 레이, 일본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조사받겠지. 일도 못할 수도 있고. 나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나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리고 한국의 따뜻함도 알게 됐어. 다나카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야. 맞아.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 우리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다나카, 미유키한테 언제 프러포즈 할 거야? 저는 농담처럼 물었어요. 다나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일본 돌아가면 바로 할 거야. 병원에서 약속했어. 완전히 걷게 되면 프러포즈 하겠다고. 반지 아직 가지고 있어? 집에 있어. 꼭 할 거야. 다나카는 주먹을 쥐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잘 됐다. 초대해줘. 결혼식에. 당연하지. 넌 신랑 들러리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퇴원해요. 정말?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했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레이야, 언제 일본 오니? 모레 비행기 타요. 다나카랑 함께요. 알았어. 공항에 마중 나갈게.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 내가 꼭 나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레이야. 네, 너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요. 이 병실을, 이 병원을, 이 도시를.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 사람의 따뜻함, 국경을 넘은 연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실 창가에 서서 포항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너머로 바다가 있었습니다. 칠광구가 있는 바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바다였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다나카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레이, 앉아. 너도, 나도 잠이 안 와.
다나카는 천천히 걸어와 창가에 섰습니다. 함께 바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여기 떠나는구나. 이상해. 떠나기 싫은 마음도 들어. 다나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여기 사람들이 진짜 좋았어. 일본 돌아가면 달라지겠지? 아마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 고마워. 진짜로. 됐어. 이제 그만해. 아니야. 한 번만 더 말할게.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리고 한국의 따뜻함도 알게 됐어. 평생 잊지 않을게. 다나카는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게.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원무과에서 계산서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병원장님이 많이 줄여주셨다고 했죠. 저는 일단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요. 미유키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다나카의 옷가지들, 책들, 과일 바구니. 많지 않았습니다. 레이 씨, 다 챙겼어요? 네, 별로 없어요. 저도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이곳에 올 때도 거의 빈손이었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태준 선생님, 박수진 간호사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종철 병원장님까지 다들 나오셨네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김태준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환자분들 보내드려야죠. 이종철 병원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아키야마 씨, 다나카 씨, 건강 잘 챙기세요. 일본 가서도 계속 치료받으셔야 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다나카와 미유키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수진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요. 우리가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 전통 과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도 있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밑에 일본어 번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한국을 잊지 마세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나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태준 선생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키야마 씨,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의사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 일이죠.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김태준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포항거리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들이었습니다. 여관, 식당, 바닷가. 3주 동안 제 세상이었던 곳들이죠. 레이 씨, 나중에 또 올 거예요? 미유키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올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같이 올게요. 켄지도 그러고 싶어 해요. 다나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곳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 더 이상 한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국장 카페에서 잠시 앉았어요. 비행기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했고 다나카는 보리차를 주문했어요. 네, 다나카가 조용히 불렀어요. 일본 돌아가서 나 힘들어지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나도 뭐든지 말해. 우리는 주먹을 맞댔습니다. 약속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고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포항이,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칠광구 해역이었어요. 우리가 사고를 당했던 바다. 우리를 한국으로 이끈 바다. 그 바다를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다는 사람을 살린 바다였군요. 옆에 앉은 다나카가 제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저는 다나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칠광구는 다툼의 장소가 아니야. 한국이 증명한 기술과 생명의 바다였어.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증인이야.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1시간 40분 후 우리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어요. 일본 땅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어요. 레이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다나카를 보셨습니다. 켄지, 많이 아팠구나. 유키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야.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레이가 널 지켜줬구나. 어머니는 다나카도 안아주셨어요. 다나카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봤죠. 한국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제 동료를 살린 나라, 일본에 돌아가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나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속으로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 미유키가 다나카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공항을 벗어나 도로로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일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국경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알게 됐어요. 일본 정부는 저를 조사할 거예요. 어쩌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다나카는 살았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어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중, 그리고 생명을 구한 의료의 기적.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현해탄이었습니다. 그 바다 너머에 한국이 있었죠.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났어요.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갈 거예요. 포항에, 그 따뜻한 도시에. 그리고 제대로 인사할 거예요. 감사하다고. 당신들 덕분에 제 친구가 살았다고. 그때까지 저는 살 거예요. 열심히, 떳떳하게. 그게 한국이 저에게 준 두 번째 생명을 사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